반도체 산업 긴급 진단 시간을 특별히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IT 전문가시죠.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주환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요, 이주환 위원님 제가 좀 잠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세계 3대 인명사전 마퀴스 후수 인더월드 14년 연속, 무려 14년 연속 이름을 올리셨고,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에도 2008년 이후에 세계 100대 전문가, 세계 100대 엔지니어로 등재가 되신 분입니다. 저희가 왜 어렵게 오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가 일단 오늘 굉장히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어요, 위원님. 일단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갑작스럽긴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정말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드렸거든요. 서해받는 경우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정말 오늘 불쑥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긴급 진단을 하기로 했으니까 반도체 산업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올해 업황 좀 긍정적으로 반도체 쪽 전망하던 기관 전문가들도 이제 좀 부정적으로들 바라보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 영향이 많이 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초의 분위기는 가격이 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업의 실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현물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맺는 이제 큰 커스터머하고 계약한 가격이 중요한데 그 가격도 점프차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급하게 잠깐 가격 동향을 보니까 한 6월 정도를 피크로 해서 일단 현물 가격은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반도체 그 폭락론을 제가 이제 많은 방송이나 매체에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것들이 현물 가격이 이미 고정 거래 가격을 하방으로 뚫고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벌써 많은 분들이 그 두 개 가격을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가지고 전문가 아닌 분들도 가끔 블로그나 하는 데 보면은 그 두 개 가격의 변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 하락이 아직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현물 가격이 여전히 위에 있고 장기 고정거래 가격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횡보라는 느낌? 이제 빠르게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몇 달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몇 달만 더 연장을 해가면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물 가격이 이제 하향 크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2018년도에 그게 발생하고 나서 한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이제 실적과 가격이 폭락을 했던 경험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시장을 전망하는 특히 해외에는 여러 IB 업체라든지 증권사에서 본 리포트들 보면은 이제 그런 우려 플러스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에도 최근에는 이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 어떤 증권시장에서 보면 어쨌든 목표 가격이 점차 하향 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과 수요 두 가지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 이게 가장 많이 제가 받는 질문들이고 지금도 사실은 딴 걸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그 대답부터 듣고 일단 방송을 편하게 들을지 아니면 불안하게 들을지 결정하시고 싶은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우려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현물 가격과 장기 고정 거래 가격의 이제 크로스 여부를 가지고 향후에 이제 가격 급락과 실적 하락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는 그 모델 자체가 틀렸다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근데 다만 가격 하락이라는 것들 어떤 배경에 어떤 원인을 가지고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향후의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예측치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과거의 상황을 알아야지 그때랑 지금이 뭐가 다른 거고 뭐가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2017년, 18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분기 영업이익이 15조 16조까지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4조 5조까지 올라왔던 상황.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들도 조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 배경은 사실 우리가 보통 호황기다, 불황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더 좀 중기, 장기로 가면 뭐 슈퍼사이클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빅사이클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반도체 산업은 말 그대로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사이클이 그려지는 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주기라든지 어떤 그런 양상들이 이전같이 단순하게 그려지지는 않는 건 있긴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요인의 뒤를 보면 수요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는 것도 들 수가 있고 이전에는 저희들이 반도체 시작을 할 때 자동차는 전혀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동차 메이커들이 반도체의 공급 가지고 자동차가 팔리니 안 팔리니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반도체 수요 해석 이전에는 뭐 컴퓨터, 휴대폰 두 개만 따지면 됐던 시절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그 수요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이전과는 사이클 특성이 조금 더 불명확하게 되는 그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수요 산업의 사이클이 조금씩 다 엇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예측이 됐지만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되면은 서로 중첩되다 보면은 전체로서 연결되는 종합적으로 나오는 그 영향 결과들은 뚜렷하게 사이클이 그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사이클 특성을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하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걱정을 안 하는 이면은 수요를 많은 분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당시에 가격이 상승했던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가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라면 그 설명이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가격 하락도 수요의 부족 때문에 온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논리를 추론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무리가 아닌데 제가 그때 분석한 결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당시 수요는 결코 평상시보다 좋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안 좋았다. 그거는 사실 데이터 확인하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D램이나 낸드의 연간 비트 그로스를 따져보면은 그 이전에 안 좋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그로스 레이트가 낮아졌거든요. 오히려 상당히 낮아졌기 네. 때문에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논리 자체는 이미 근거를 잃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사실은 단순한 경제학 논리로 봤을 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이잖아요. 근데 수요는 딱이 좋지가 않았다. 근데 가격이 급등했다면 나머지 하나는 공급 쪽 사이드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별로 좋지도 않았으면 결국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이 되어야지만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맞느냐? 그거를 결국에는 설비 투자 동향들을 쭉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설비 투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에 대한 선행 지표잖아요. 공장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짧게는 1.5년, 보통 한 2년 정도 걸려야지 완공이 돼서 첫 번째 웨이퍼가 출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피크에 도달했던 건 2018년이기 때문에 2018년에 가격이 그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건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고 그렇다면 2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상황이 있었느냐 2년, 3년 전으로 갔을 때 네. 보면은 사실은 2013년, 2012년 그때 연달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엘피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재무적으로 어려웠지만 결국 지금까지 남아있으면서 오히려 엘피다를 인수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긴 했는데 사실은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엘피다를 인수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으로서 소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이 4년 정도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설비 투자가 굉장히 부진을 했어요. 시장은 커지는데 설비 투자 규모는 그 전보다도 훨씬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2, 3년 후가 되면 굉장히 공급 과잉이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시점이 2017년, 2018년쯤 됐을 때 그게 달았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격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건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지 수요가 특별히 좋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이 해소가 된다라면 가격은 언제든지 원래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2016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중국이 설비 투자하니까 한국은 중국한테 그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됐던 거죠.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은 설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를 좀 과다하게 됐던, 왜냐하면 수요 자체는 비슷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설비 투자를 그 이전에 위축됐던 기간보다 1.7배 정도 달할 정도로 설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게 2016년 하반기부터였으니까요. 2년이 지나면 2018년 하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동안에도 수요는 딱히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에 의해서 주도될 수밖에 없는 시장상이 계속되었는데 공급은 이제 부족 상황이 아니라 과잉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던 거죠. 설비 투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네. 그래서 2018년 말에는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건 사실 그래서 그 이전에 1년 반 동안 가격이 급등했던 것들은 수요에 따라서 가까우면 호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수요는 그대로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 건 우리가 사실은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사실은 거래량은 늘지 않으면서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이 급등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잖아요. 들어가기가 또 급락하는 게 바로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반도체 시장이 그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량이나 수요가 그다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으로 일찍 올라왔던 가격은 공급만 재개되면 어느 순간에 급락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시점이 2018년 말이 됐던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은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이 그게 원인 제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던 그 이면을 봤을 때 당시에는 수요는 마땅히 없는데 공급 부족이었다가 다시 정상이 됐던 가격이니까 급락이 됐다면 지금은 사실은 지난 1년 반 정도 가격이 강세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고 완만하게 상승을 했었죠. 사실은 네. 사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도 과거에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한 2.5배, 3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몇십 퍼센트, 맥시멈 2배 정도인데 그거는 몇몇 그 품목에 한정됐던 것이고 그런 반면에 수요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생산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하량과 생산량과 수출하는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시장 루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품이 아니라 자연스러로 수요 강세에 의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수요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 오늘도 제가 오기 직전에 수요를 살펴봤을 때 네. 사실은 수요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수요가 당장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수요에 대한 아까 공급에 대한 선행지표는 설비투자이고 그거는 2년 정도 선행을 한다. 근데 보통 수요에 대한 선행지표는 보통 북미 지역에 있는 반도체 장비 출하 동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것이 보면은 짧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7년, 18년 특히 2018년도 이후에 이제 그때 사이 가격은 올라가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이미 북미 반도체 출하 증가율은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드디어 기업 실적이 완전 급락하기 시작된 시점에는 이미 출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던 시점과 일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당시에 수요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 누가 그 지표를 함께 보았다면 굳이 반도체 전문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과열 상태이다. 거품이 끼고 있다. 가격에는 버블이 있는 것이다 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수요를 지금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최근까지도 사실은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는 굉장히 증가세가 굉장히 높고 있었고요. 물론 증가율 자체를 보면 얘도 한 2개월 정도 전에 피크를 찍고 조금 낮아지기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아직 낮았다고 보려면 몇 개월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서도 지난 1년 동안 계속 우상향으로 진행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하량 자체가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출하 증가율이 약 60% 되던 것들이 40에서 45% 정도로. 근데 그것이 과거를 보면 가장 호황기 때 수준이에요. 출하 증가율이 네. 40% 대라는 게 그때는 40% 정도까지 찍었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건데 지금은 60% 정도 했던 건데 조금 내려가서 44% 뭐 이 정도였던 거라 일단은 그때랑 레벨 자체가 틀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출하량 금액으로 환산했던 것이 막대의 높이 자체, 규모 자체가 당시보다는 훨씬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로 가면 본격적인 정말 불안기가 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플러스 상태가 마이너스 가려면 최소한 이게 그래프라는 게 대충 대칭성을 가지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60%, 50%, 40%, 30%, 20%, 10%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 기간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1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까요? 실적이 피크가 되는 건 분명히 올 하반기가 피크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그 상저하고 오잖아요. 그래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에요. 계절 특성이 있기 때문에 1,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특정 예외적인 연도를 제외하면 항상 실적이 좋아서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을지 3분기가 피크일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올 하반기보다는 실적은 감소하는 게 정상이다. 근데 그건 특별히 어떤 사이클의 변화가 있다기보다 계절 특성, 사이클과 계절 특성은 이제 다른 거죠. 계절 특성은 해마다 반복되는 루틴을 말하는 거고 네. 사이클은 연 단위로 봤을 때 이게 업턴이냐 다운턴이냐를 말하는 것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들은 어떤 사이클보다는 계절 특성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사이클적으로 그러면은 언제가 그러면은 업턴이 끝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더 갈 거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가격 동향을 봤을 때 현재 반도체 장비 출하와 수주 동향을 봤을 때 이것들을 보면은 당분간은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첫 번째 줄에서 일단 너무 길어진 거 네네네. 이제 제가 좀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우선은 이제 이제 오랜만에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많은 정보를 이렇게 쏟아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체감하시는 거랑은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신 거고 그 얘기를 2017년, 18년과 비교를 해주셨고 아주 그러니까 문제를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단순화해서 보면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나눠봤을 때 그때와는 지금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아까 이제 들어오기도 전에도 우리도 얘기를 했지만 기대치의 정상화 과정이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수요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교란 요인, 그러니까 예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미국에서 예외적으로 많았던 내구재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 수준은 이건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니 듣는 분에 따라서는 맞아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걸 사실은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것들 모든 분들이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제 거들면 왜냐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얘기하면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듣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는 지금 막 주가를 전망하시는 게 아니고 이 반도체의 사이클이 어디 와 있는지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전망하신다기보다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부에서 이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반도체가 어떤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네. 아니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가 얘기는 그래서 가급적 제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이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이제 주가랑 기업 실적이 이게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단기간에 보면 늘 이 말씀 드리긴 하는데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3년, 5년, 10년 가면은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분명히 레벨업이 돼 있는 건 맞는데 대부분의 투자자 하는 분,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길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6개월, 1년 이 정도로 투자를 하면 1년 이내 기간에 제가 볼 때는 주가와 실적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오히려 실적에 가까울 수는 있죠. 펀더멘탈 부분이니까. 근데 주가는 제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것들이 실적이나 시장상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주가는 실적과 단기간에는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결국엔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반도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건 반도체 가격인데 주가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식을 사려는 수요자와 공급자에서 결정되는 건데 이분들이 반도체 펀더멘탈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보면 당연히 가치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 우량주로 사라는 거고 묻어두라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는 거지만 6개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에서 본다면 주가와 펀더멘탈 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미스매치일 경우가 더 많다는
없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저도 사실은 많이 체험하고 맞아요.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주가에 주로 포커스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사실은 맞아요. 설명이 네.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서로 사실은 뭐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워낙 이제 오랫동안 지쳤고 특히나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온 게 워낙 주가 많이 빠져서 기분이 좋은 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죠, 승희님. 그렇죠. 제가 어때요? 선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잘 버텨. 그러니까 잘 젖혀주고 뭐 오늘 네. 또 하고 여러분 있다고 화이팅!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괜찮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어서 네. 뭐 이거 뭐 주가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반도체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보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부분은 사실은 그래도 방향성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짧게 보면은 미스매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당장 하반기에 4분기에 어떻게 될지 주가 어떻게 될까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반년 내지는 1년 정도의 시장 흐름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펀더멘탈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은 주가라는 것들은 실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최근에 8만 원이 넘었던 삼성전자 주가, 그 다음에 15만 원까지 갔던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뭐 6만 원대로 올라가고 9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오늘 종가를 보면은 그 상황에 보면은 사실은 과도하게 사실은 주가에 너무 반영이 지나치게 됐다라는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금의 바닥에 사십시오라는 말은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사실은 충분히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 두 회사의 실적은 당분간 급격하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봤을 때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장기로 보면 오히려 경쟁자에 비하면 장점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보는 게 선행 투자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2017년, 18년도에 그 공급과의 주범이 한국의 두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중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대만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패턴이 올해 들어서 다시 또 한국 쪽으로 살짝 넘어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 대만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한동안 몇 분기 동안 연속으로. 네. 그걸 보면은 지금 한국 기업들이 시장 미래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지 않다라면 1, 2년 후쯤에 다시금 시장이 이제 증가율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 한국 기업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그때랑 다른 것들은 당시에는 너무 설비 투자가 사실은 D램 내지는 낸드 이렇게 너무 특정 종목에 주충돼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의 투자만 가지고도 공급 과잉이 심하게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보면 일단 어떤 저희들이 파운드리 쪽하고 비메모리 쪽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그렇죠. 투자 금액이 옛날보다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디램 낸드 쪽에 이게 굉장히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의 공급이 옛날보다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메모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디램 낸드 쪽이 대부분이 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또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아직도 중국에 이제 승인이 남긴 했지만 사실 인텔의 낸드 부분에 인수를 했던 것들이 도시바 부분 인수했고 인텔 부분 했던 것들 그러니까 도시바 사실 지분으로 들어갔던 거고 인텔은 이제 직접 사업부를 인수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선투자인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이점을 누린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하면 이점 없었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1년 뒤로 갈수록 사실상 선투자한 것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기술 이전 효과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측되는 것들이 미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면은 미리 투자한 것들이 한국 기업들 입장에는 분명히 이것들이 그냥 단연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들에 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 대부분 시설 투자 위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공급에 직결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가 돼 있던 것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설비 투자가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로 봤을 때에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2010년 18년도와는 좀 다른 어떤 양상이다라고 일단 그 공급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두 가지 질문 중에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 수준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최근에 사실은 저희들이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좋았던 시절과 그 이후 2년 동안 되게 안 좋았던 시절을 지금 겪다 보니까
과연 노말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기준이 되게 희박해졌어요. 맞아요. 2년의 불같은 장세와 2년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은 둘 다 어떻게 보면 어브노멀한 상황을 우리가 겪은 건데,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안 좋았던 상황은 앞에 2년이 너무 사실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빠졌던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동안은 통계를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아웃라이어로 빼내야 되는 4년의 기간이 가장 최근이었다 보니까 어떤 게 그런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시점 자체가 5년 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기억하는 분은 거의 대부분 없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비정상이었던 2년과 또다시 연속된 비정상이었던 2년을 가지고 분석을 미래를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석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이전에 그러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러면 분기별 이익 수준이 어느 정도가 그러면 불황이었고 어느 정도가 호황이었느냐를 가지고 한 번쯤은 리마인드 해보는, 물론 그때보다는 시장 규모가 커졌고 매출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 그때를 한 번 정도 제가 과거를 이야기해 두는 것들이 우리 사실은 지나친 기대 수준이라는 것들도 조금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좀 냉정을 찾자라는 의미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의 기간이었다, 4, 5년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 이전에는 불황기라고 말했을 때 어느 정도였느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00억 분기 영업이 2,500억 정도이면 거거나 아니면 적자, 요 정도 레벨에 있었을 때가 불황기였었고, 호황이라고 할 때가 1조 원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 보는 적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황이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10%, 그러니까 7, 8%에서 15% 정도 나올 때가 불황이었었고, 네. 금액보다는 영업이익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호황이라고 했을 때가 30% 정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기준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액보다는 영업이익률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달라졌으니까 영업이익으로 하면 또 환산해봐야 되니까, 하이닉스도 영업이익률을 말씀을 드리면 불황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이클로 생각했을 때는 적자에서 5% 정도 영업이익을 할 때가 불황이었었고, 호황이라고 했을 때는 20%에서 30% 정도 수준.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규모가 반영되어 있는 보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어떤 사이클의 특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의 기대 수준이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사실은 판단을 하면은 조금은 좀 객관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는데 뭐 추가 질문 하실 내용 있을까요, 팀장님?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막 되게 이제 예상하기 좀 어렵다, 복잡하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얼핏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배경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고,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미국 정부의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까 수요를 설명해 주실 때 미국의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 이런 부분에도 연결이 돼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 우리들이 미국하고 정치적인 연결시키면 항상 카운터 파트너로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고, 네. 사실은 사실은 트럼프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정권, 제가 사실은 정권 바뀔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유화 정책이 가지 않을까라는 분들도 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분명히 더 세련돼지지만 결코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예상했던 대로 세련돼졌는지조차도 사실은 지금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네. 더 오히려 우격다짐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의 IT 산업에 대한 견제라는 게 전반적으로 하나의 큰 그림인 거잖아요. 그쵸. 그 중에 뭐 2차전지 배터리도 있을 것 같고 반도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게 이제 배터리 부분하고 반도체고,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더 크게 지금 우리한테 와닿는 이유는, 사실은 중국에는 아직은 뭐 배터리 셀 제조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미국하고 크다지 아직도 이슈가 되지 않았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경쟁으로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닥친 문제는 반도체였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하고 반도체 패권 다툼, 사실 중국하고 패권 다툼 하는 건 아니고 IT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패권 다툼인 것인데 그 와중에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 수혜를 본 부분들도 있고 또한 손해를 본 부분도 있어요. 수혜란 부분은 사실은 2017년 말경에 제가 사실은 저희 연구원들하고 함께 중국의 위협이라는 리포트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설비 투자 관정이라든가 향후에 중국이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랜 같은 것들을 비교했을 때에 분명히 지금은 굉장히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2023년, 2025년 이 정도 됐을 때는 중국이 분명히 반도체 그러니까 칩 메이커로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이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다.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2025년 우리를 막 굉장히 무섭게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미국에서 견제를 많이 충실해주기 때문에 지연되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그 플랜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그 화해를 어떤 핵심을 두고 그 둘레에 있는 공급망을 철저하게 미국이 막아주면서 인해서 연결돼 있던 후젠전화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그 SMIC 같은 이렇게 파운더리 업체라든지 또는 몇몇 비메모리 특히 시스템 설계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공급망 자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효과가 있고 특히 미국에서 지금 사실은 자기네 나라도 아니면서 네덜란드 ASML을 굉장히 강하게 위협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한테는 EUV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해서 아직까지는 사실 한 대도 판매가 되지 않은, 인도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첨단 어떤 D램이나 낸드를 하는 곳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의 경쟁자들 발목을 붙잡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서 이것들이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만은 않다. 미국의 이런 스탠스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은 우리의 주요 고객 중에 몇몇 회사들은 중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화해를 이슈해가지고. 근데 그쪽에 칩이라든가 이런 걸 팔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지금 뉘앙스로 계속 미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한테 우리가 원활하게 납품하지 못하는 우회로를 찾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새로운 고객을 또 찾아야 되는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라서 수요가 막 성장할 때는 새로운 고객 찾는 것들이 크게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수요가 위축될 때는 새로운 고객 찾는 것들이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사도 그 고객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마케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가격 정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객을 잡으려면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수익성 분명히 안 좋은 영역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이 하나 우려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지금 공급망 하나의 스탠스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는 압력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노골적인 압력인 거고 그쵸.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 3차 회에 모두 다 불려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결과가 아직 구체적인 압력이 나오지는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너희들이 설비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해라. 사실은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이제 구체적인 플랜 내놓지 않죠. 대략 19에서 20조 정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은 비메모리 위주 내지는 파운드를 하겠다라는 것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에 어느 주에 하겠다라는 것은 계속 이제 어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제 딜레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조만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타임이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장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이건 사실 리스크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왜 삼성 하이닉스가 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에 소극적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사실은 유진이라는 곳에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팹을 다 팔아버리고 아예 철수했어. 완전히 철수해버렸고 삼성 같은 경우는 오스틴에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곳에 반도체 설비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팹의 규모를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규모를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유지하거나 조금씩 수요에 맞춰 키우는 정도 주로 비메모리 위주로 했던 것인데 그 이유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팹이 결코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에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스트 측면에서 한국이나 중국의 팹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일단 인건비 수준이 높기도 하지만 인건비가 들어간 거니까 복지라든지 있지만 어떤 사실은 우리 노사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한국과는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급여를 제외하고도 지출돼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인력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일시적으로 사실은 기숙사 생활했을 때 룸메이트가 유진 공장의 SK 하이닉스 직원이죠. 거기에 이제 파견을 나갔다 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 들을 수가 있었는데 가봤더니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더라. 라인에 가봤더니 한국에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대졸에 굉장히 젊은 20대 이런 분들이 라인에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활기도 넘치고 이해력도 빠른 그런 인력, 고급 인력들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대부분 다른 일하다 은퇴를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스터디하기 굉장히 이미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가보면은 매뉴얼이 딱 출력되어 가지고 있대요. 기계 앞에. 기계적으로 정말 그 매뉴얼대로만 할 수 있는 분들.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호상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스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 한국같이 밤샘 작업하고 3교대를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팹이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임시 방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팹의 효율성이라는 것들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고객은 중국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미국의 팹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할 요인이 있으려면 미국 자체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을 때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어떤 수입 관세라든지 이런 어떤 교역상의 마찰이 생겼을 때 미국에 있는 공장은 다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미국산 반도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수요가 충분히 있던 한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공장을 짓더라도 미국의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만큼의 설비 투자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생각지 원치도 않는 디램 랜드 공장 미국에 세우게 됐을 경우에는 그 수요는 중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도로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물류 코스트를 생각해 보건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 마찰로 인한 불확실성을 따져보건데 결코 우리가 사실은 바람직한 설비,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거죠. 우리의 투자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의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이렇게 압력이 하이닉스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 있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압력을 받게 됐을 때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수요와 공급만 보고 그다음에 자본의 논리에 설비 투자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고민거리까지 늘었다라는 이런 것이고 반대로 그럼 미국에 지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칩이 중국으로 가는 것들은 원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심해지면 거꾸로 미국의 스탠스나 그 레벨에 맞춰서 중국도 항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 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해버리면 미국에서 만든 칩은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뭐 물론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와 코스트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 우리가 사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복잡해지는 물류 그 패스가 생긴다는 거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주주이다 보니 반도체 투자자들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지켜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거의 사례와 비춰서 반도체 업황에 어떤 기준점들이 있고 또 어떤 걸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점에 좀 움직이면 좋을지 정확히 어떤 지점들을 저희가 추적 관찰하면 좋을까요? 반도체 업황에서는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라면 쉽게 그 데이터를 이미 보고 계실 거고 조금 힌트를 주면은 그거 안 보던 거지만 그것도 참고하면 좋겠네라고 금방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려울까요? 일반 투자자들 분들한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위원님은 반도체를 예측하고 전망할 때 주로 어떤 지표들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보시냐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그게 뭐 딱히 비밀도 아니에요. 대부분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고 사실은 반도체 가격 지표 정도만 유로 데이터로 제가 보고 있는 거지 다른 데이터들은 이미 누구나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무료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 저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노하우는 있지만 비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왜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는 때로는 다른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들은 보는 데이터셋의 구성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는 데이터의 종류가 저는 좀 많아요. 근데 그걸 한 개나 두 개만 가지고 대부분 빠르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실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그 결론이 사실은 그 많은 추정과 전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맞을 경우에는 빠르게 아웃풋을 줄 수 있어 좋긴 하고 바르게 금방 몇 달 뒤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몇 달 뒤 예측이 힘들어요. 6개월, 1년 뒤를 예측하는 게 오히려 쉽지 한 달, 네. 두 달 뒤를 예측을 하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제가 보는 분석 방법이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려면 일단 제가 보는 지표들이 이미 두 달 전 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봤는데 두 달 후 거면 지금 지표를 제가 알아야 돼. 지금 지표는 안 나와요. 모든 통계 지표라는 게 집계되는데 제가 보고는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출하 지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7월인가 8월, 7월까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반도체 가격 지표는 아마 9월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관련된 지표들과 수출 관련된 지표는 8월까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 관련된 지표들은 분기 단위로 봐요. 네. 지난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본다고 했던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 지표 같은 것들은 7월까지가 나와 있을걸요. 지금 제가 억셀수에 있는 가장 최근의 지표들이 이것들인데 네. 이것들이 이미 몇 달 전에 지표고 심지어는 거의 4개월, 5개월 전에 지표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것들 조합해 보면 6개월 뒤, 1년 뒤를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생기는데 연구위원님 저 결론을 얻었어요. 뭘까요? 6개월과 1년에 한 번씩 연구위원님을 모신다. 그래서 수시로 예측해 주시는 걸 이게 또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연구위원님. 운 나쁘게 사이클이 변하는 시점을 다 놓친 뒤면은 의미가 그러면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기쁘게 자주 돼버리는.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제가 자주 보답니다. 네네. 그럼 제가 저 이거 하나는 딱 또 여쭤보고 싶어요.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또 다들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약간 이른 기대감이었나 싶기도 해서 언제쯤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저는 이제 대외적으로도 하고 8월달 썼던 이제 리멤버 나오라는 곳의 칼럼에서도 밝혔지만 네. 한 20년 정도 반도체 시장 분석을 해본 결과 물론 똑같지는 않죠. 이게 무슨 수학같이 공식까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사이클 한 4년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아쉽게도 사실 우리가 사실은 불황과 호황을 나눠보면 2년 이러면 좋겠는데 불황이 좀 더 길어요. 2년 반 정도가 불황이고 1년 반 정도가 호황이라 어떻게 보면은 더 긴 불황을 인내했다가 짧은 호황기에 돈을 왕창 버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인 거고 그때 번 돈으로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설비 투자를 해야지 다음 사이클에 업황이 좋아지는 타이밍에서 그 과실을 따내는 거라 네. 섣불리 뛰어들기 어려운 산업인 게 그 이유인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분석이라는 것들이 이미 기본적인 사이클이 4년인데 보통 우리가 많은 분들이 빅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때 3년 사이클, 5년 사이클을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 사이클이 4년인데 3년이나 5년이라는 빅 사이클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럼 그 안에 다운턴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4년의 하나의 기본 사이클 내에서 지금이 다운턴이냐 업턴이냐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최소한 1년 만에서 2년 정도를 미리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인 입장에서 준비를 할 수 있고 나는 실적 위주로 갈 거다. 나는 무조건 바닥에서 뭐 매매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이클 자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보다 짧은 3년이라는 게 빅사이클이라는 빅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자재 사이클을 얘기를 하면은 짧은 사이클이 3년, 5년이 있고 큰 사이클이 15년, 20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조선이나 철강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우리 뭐죠? 이제 주택 같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사이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IT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 사이클 그렇게 큰 사이클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텀의 사이클 가지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것이 몇 개 합쳐져서 올라오는 빅 사이클이라는 게 여지까지는 존재한 적이 없거든요. 존재한 적이 없는 빅 사이클이 자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곤혹스러울 때가 조금 있어서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 자체는 있긴 해요. 뭐냐면은 다운턴일 때 과거에 비하면 깊게 골이 파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얘는 불황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불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불황과 비교하면 이때도 준호황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률 가지고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어쨌든 사이클이 있는 거야. 그거는 그 자체가 네. 올랐다 내렸다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그럼 무시하고 이렇게 가서 빅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대부분 6개월 1년 내에 투자하는 분들한테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설명이거든요. 그걸 무시한다고 하면 사이클이 없는 산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빅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조금은 잘 안 쓰는 입장이고, 아마도 이 방송을 주로 보는 분들한테 의미가 없는 사이클이 아닐까, 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제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 팀장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뭐 있으십니까? 충분히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연구원님이 보시는 수많은 데이터로 결론을 냈을 때 수요와 공급을 다 분석을 해봐도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제가 이건 사실은 딱 그냥 그렇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진짜 시청자분들은 궁금해 하는 건 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인 그렇죠. 거고, 지금 사실은 고점 대비 뭐 몇십 %씩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 상황인 거 저도 이해가 되고, 특히 최근에 며칠 정도, 그다음에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그쵸. 때 정말 뭐라도 누구라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돈 내고라도 듣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들 이해가 돼서, 맞아요. 네. 제가 지금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올라갑니다, 바닥이다 말씀 절대 못. 저는 단기간은 주가는 뭐 예측할 수 있는 예측하시지 마세요. 그냥 능력이 안 안 돼. 하셔도 그래서 됩니다. 네네. 대신에 네. 네네. 이건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회나 금감회 있는 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네. 최근 1, 2개월 이내에 두 회사 중에 하나의 주식을 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걸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 진단이라는 이제 이름을 걸고 진행을 했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는 분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모시게 됐고, 또 너무나 하나하나 주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종합적인 분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자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위원님? 네, 부탁을 좀. 이게 꼭 네. 어떤 네.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이 네. 많은 사실 이슈가 발생하는 시점들이 있긴 해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저도 계속 침묵만 하는 것들이 또 네. 저의 역할을 또 어떻게 보면 방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럴 네. 때는 제가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간절히 필요로 하는 날에 또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1부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